게 이런 거 제가 또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600년 전에 조선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일본은 공업국가였어요. 그때 당시 동아농민군이 5만 명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3천 명이 기관총 10정 가지고 쓸어버렸습니다. 이 산업 기술력의 차이가 인구 구조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의 변천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만든 5가지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원시 출nhập 체집 사회에서 뭐 농업 마수 기사왕, 그다음에 공장 근로자, 경영자,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더라. 그러니까 직업의 변천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직업이 바뀌어 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의 변천 사항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전부 다 식량이었어요. 1차 산업시대는 사람이 서비스를 하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이 필요했던 거고 2차 산업시대에는 기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식량이 석유가 필요했던 거고 3차 산업시대는 인간에게 서비스인데 인간의 정신,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 융합에서는 기계와 기계 사이의 정보가 필요해요. 사물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사이의 정보인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는 인간이 해석을 못해요. 인간 자체가. 너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 기계는 그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이민화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선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종교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인데 이게 메슬로우의 욕망의 피라미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생리적 욕구를 요 부분을 1, 2차 산업혁명에 해줬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까지를. 그리고 이제 요거 사회기속의 욕구를 이 3차 산업이 해줬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다 이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창업도 이쪽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을 좀 더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미래 직업의 교육의 방향을 하기 전에 우선 기존의 교육법이 왜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대별 뭐 이렇게 됐고요. 뭐 농업 시대는 이때는 교육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꾼 시키면 됐고 공업 시대는 초등교육이었어요. 뭔 일이 있었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공장에 갖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돈을 세금을 깎아줄게. 그래서 갖다 놨더니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으려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숫자와 문자하고 시간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 지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시대가 열리게 된 거고요. 이제 정보화 시대는 정신노동자, 우리 보면 대학 교육까지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이제 융합혁명 시대는 창의적인 개발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이 이겁니다. 주입식, 암기식, 숙달식, 이론식. 주입식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로 있는 정보만 갖다 딱 집어넣고 이 안에 빨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푸는 놈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기존의 교육 방식이 왜 문제냐면 우리가 서구 방식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정보의 암기 확인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기계가 육체적인 일을 했지만 대량의 정보를 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그때그때 찾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조인이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는 그걸 못하니까. 대량의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한 번에 딱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험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놈 갖다 얹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했냐면은 뭐 암기, 수학, 연습 뭐 이런 걸 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의적이면 밟아버려요. 왜? 골 아프거든. 그리고 학습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부족해요. 누구하고 같이 뭘 해본 적이 없거든. 또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창업자나 뭐 기업가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일하고 돈 받는 교육을 시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미래의 교육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코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교육, 창의 교육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딩 교육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이나 기계제품에도 다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층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도 코딩이 들어가고,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음료수가 나오게 되는 것도 코딩이 들어갑니다. 코딩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언어, 도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언어를 작성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미있었고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그 예전이지만 휴대폰에 게임을 올려서 그 인형 뽑기 게임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저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동차기 되게 간단한 거 그거 이제 한번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였죠. 저한테 새로운 세상이고, 저런 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처음 가봤을 때는 그게 아마 1부터 10까지 확보하는 거, 그래서 55가 나오느냐 막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안 돌아갔는데 저는 한 번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동시에 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할 건지, 그런 조건들, 그것도 다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예를 들어서 그 탕수육을 조리할 때 일련의 방법이 있었거든요. 같은 탕수육이라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름의 온도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뭐 고기를 먼저 다져야 되는지, 야채를 먼저 다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야채를 볶을 때는 또 어느 정도로 볶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방법들을 순서대로 정해놔서 그런 것들을 조리해내는 방법, 그런 것들도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통해서 뭔가 입력을 해야지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작가들이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코딩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코드를 다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코딩 교육입니다. 이제 보면은 4차 산업시대는 사무인터넷 시대입니다. 기계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인간과 기계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며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번에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가 등장해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Every civilization based on the slave. 모든 문명은 노예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우리의 새로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걔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물 인터넷 시리즈를 한번 했어요. 생산, 운송, 배달, 판매까지 아마존 시리즈가 유명한데 이 기존의 자동화가 굉장히 셉니다. 아데스 스피드 팩토리라는 게 옛날에 10일 걸리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 1년 6개월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10일 만에 끝납니다. 이 공장에는 1년 6개월 걸리는 공장에는 3,000명이 근무했었고요. 여기는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 10명들도 일하는 사람들이나 수리만 하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닫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존 창고 로봇 키바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이 10분의 1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얘네들이 통째로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자동 배달 드론, 이거 지금 미국에서 일부가 됐는데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이렇게 그 뭐죠? 그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정원 있죠, 정원. 집집마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가 간대요. 몇 시에 갈 테니 있어.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받아가는 거에 촬영을 하고 다시 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존고가 이 혁신적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아마존고가 있다면 뭐 사물 인터넷 발전이 생산, 관리, 판매, 배송을 대행하고 인간의 직업을 대부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 대규모 해킹 및 바이러스에는 대재앙이 되고 이 사물 인터넷 관리, 감독, 추리는 반드시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잠깐 보죠. 자율주행차 해킹에 관한 겁니다. 이게 영화긴 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대량의 해킹을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이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군대 만들어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40만의 명령이 스노든이 있다고 이미 밝혔고 그들이 전부 다 세계적인 천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중국은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사이버 군대가.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엄청난 인구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지금 IP, 이거 얼마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불법 촬영 유포를 해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었냐? 웹파디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버 수사에서 오랜 시간을 갖다 잡아낸 그런 사건인데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또 랜섬웨어 저희도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서점이. 근데 그 프로그램 들어간 컴퓨터를 통째로 빼서 포맷을 해서 어떻게 막긴 했는데 어떻게 걸렸는지도 몰라요. 사물 인터넷 시대의 안전관리는 그 디도스 공격, 해킹, 지능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직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코딩으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 인식, 해킹, 지능 공격, 자동 인터넷, 새로운 형태의 창업 창직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러시아에서 독립하고 나서부터 5,600달러였어요, 일단 국민소득이. 근데 2013년에 23,600불로 한 7, 8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뭘 하느냐면은 국민이 전부 다 코딩 교육을 시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6세 이하서부터 시킵니다. 게임을 시키고 10세 이상도 장난감 기초 프로그램, 10세 이상 18세는 정규 과목으로 시험 보고 실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국내에서 전부 다 코딩을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이 돼서 그 나라를 옮길 필요도 없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독서토로 하브루타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기자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Now,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of them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Well, but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Yes,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takers. No takers. No takers. 이제 끝나고 질문하셔야 돼요. 준비들 하세요.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기자구나. 저기 기자네. 보시고 나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질문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돼서 몰라도 안 했죠. 뭔가를 몰라도 안 해서 안 하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 질문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질문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다를 것 같아요. 자, 질문 없는 사회, 뭐 권위에 대한 도전, 새로운 생각에 두려움, 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확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브루타라는 게 하브루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타가 그 대화예요. 사람 간의 질문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유태인 학습법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효과적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합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하브루타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가운데 보면은 이게 이소부화처럼 얘기가 있고 이 나머지 타고 가는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라삐가 해석을 한 거예요. 라삐가 또 해석을 라삐가 해석. 또 이제 그 애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생활, 학교생활, 일상생활 뭐 다 못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전문직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다 기계 할 수가 없는 게 떠돌이니까. 그래가지고 루아비의 숫자가 항상 부족하니까 아이들끼리 가장 많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밖에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인류의 미래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능한가 보면 불가능해요. 너무 많이 가르치고 영역 측정하고 협력을 안 지켜요. 그리고 나서 권위적인 사회교육 직업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독서 토론을 하는 방법 뭐 이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걸 해가지고 또 이제 창의 사고는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창의 사고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Maybe if we caught it earlier. 얘가 이 췌장암 진단기를 만든 거예요. 15세. Cancer. Like that was even possible with the testing they had. But what did I know? I was too young to understand things like cancer. Too young to be taken seriously. 199 textbooks told me I was too young. But the way I saw it, if the key was early detection, maybe someone just needed to start looking earlier. Like during the fifth period freshman biology. 얘가 지금 보면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옆집 아저씨도 똑같이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췌장암 진단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췌장암에 관련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200군데 보냈더니 그 중에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전적 사고의 한계점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창의사고가 필요하고요. 뭐 한계점을 확장하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취재,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거죠. 그다음에 분류, 제조와 경험, 발표, 완성, 비판, 재취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취재는 취재 목표를 확정한 다음에 본인의 관점을 확정하고 다큐를 만들고 자료를 확인하는 거죠. 분류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데이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독일의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카드 필기를 하지. 카드 필기를 통해서 A, B, C, D로 쭉 나눈 다음에 나중에 에세이를 내라고 하면 자기가 재조합을 해서 내요. 그런 것처럼 재조합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다 분류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 이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애들한테 뭔가를 하기 전에 아니면 창업을 하기 전에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나서 했으면 문제가 적거든요. 체험을 해야 돼. 그 일을 해봐야 되고 근데 체험 전에 항상 완전을 확보해야 되고 실험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반드시 감정, 느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보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을 해서 발표를 하고 비판을 수용하고 재구축하면 그 단계가 완성되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김영하 작가가 자기 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소설가가 완전한 세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취재를 통해 있는 세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창업이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이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뭐 이 창업의 종류 잠깐 보죠. 독립자영업,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이 있는데 직업의 조건 잠깐 이거 재밌어요. 직업의 조건 5가지가 합법성, 수익성, 지속성, 전문성, 자율성인데 합법성이니까 해커도 그냥 돈 많이 벌어도 이거 직업이 아닙니다. 수익성, 생계유지 수익이 필요하고요. 지속성, 전문 도박사나 복권 당첨된다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성,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건 직업이 아니죠. 자율성, 의무경찰, 의무부의 주부는 이게 직업이 아니래요. 근데 현재 창업의 현실이 편법, 탈법이 좀 많고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현금 10%까지 많이 갔잖아요. 수익성은 전체 부채가 자본을 넘어섰고 3년 내 80%가 문을 닫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하고 있고 자율성은 취직이 안 돼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지금 나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 카스트 제도가 재벌, 공기업, 중소기업, 그나마 노동자 계층이 여기 있고요. 자영업자는 이 밑에 있어요. 근무 시간 최소 시급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업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 창업의 방향은 무인화, 지식화, 아날로그와 창직화입니다. 자, 이게 무인 상점의 얘기인데 이게 인구 감소 그래프예요. 보면은 98, 99 여기까지 00년까지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매년. 근데 2001년에 55만 명이 태어났어요. 좀 있으면은 2018년이 다가오는데 걔네들이 취업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취업시장에 사람이 없는, 당장 2018년서부터는 알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도 오르지만. 또 한번 이거 특이한 양봉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노인들은 누가 부양을 하죠? 결국에는 기계가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인 상점에서 자판기 셀프, 자판기 방식은 뭐 이런 게 있고요. 간단하게. 자판기의 단점은 뭐 파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로손 무늬 편의점인데 이게 장바구니인데 장바구니에다 찍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면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 들고 가면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로손 방식은 솔직히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셀프 계산도 많이 보셨죠, 이거는. 이걸 많이 쓰는데 아마 내년서부터는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급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셀프 계산대 장점, 인건비 하는데 뭐 고객불만식, 환불할 때 골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4차 산업 방식이 있는데 뭐 SK 방식이 있고 아마존 방식 아까 얘기했던 한편 일본 겁니다. 도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 점포라서 고객 안내와 계약 상담까지 모두 로봇 직원이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일상 속으로 다가선 일본의 인공지능, 오늘 첫 순서로 회선호 특파원입니다. 도쿄 아오야마의 한 휴대폰 매장입니다. 점장도 로봇, 손님 맞이도 로봇이 합니다. konnichiwa. 정보 입력이나 자세한 문의는 로봇에 부착된 터치 패널로도 가능합니다. 가입 계약서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기계판이 손님에게 제품을 건네줍니다. 1, 2, 3층 매장 전체에 인공지능 로봇 모두 10대가 배치돼 접객에서 계약까지 다 알아서 하는 일종의 무인 점포입니다. 처음 찾은 손님들은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人間ほどはいかなくても、でもやっぱり頑張ってるように見えるので、可愛いですよね。 해당 업체는 단순 판매는 물론 앞으로 매출과 재고 관리까지 인공지능의 역할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이 등장한 것을 비롯해 일본은 특히 서비스업 관련 인간형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습니다. 감가세. 뭐 그렇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 로봇 그에 관한 얘기도 해서 일자리 뺏는 거에 대한 뭐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 근데 중국이 이렇게 치고 이게 위드미라고 그래가지고 위드미에서도 이제 셀프 자판대를 놨어요. 근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찰을 안 받아요. 카드도 안 받고. 그럼 뭘 받냐면은 QR코드만 받습니다. 알리페이. 제가 국내 자료가 없어가지고 중국 걸 다운받은 건데요. 이렇게 그 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스크린 터치 패널만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지금 보면 결제를 따로 안 했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이걸 미리 결제한 겁니다. 그걸 스마트폰으로 먼저 결제한 걸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하는 방식은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찍는 거죠. 그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마무리. 쓰레기 정리까지 잘 오는